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청춘 시절의 꿈으로 가득한 이야기나 화려함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둘러싼 이야기예요. 저는 그곳에 손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회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아껴 쓰고 모든 걸 아이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노후에 유일하게 바라는 건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집과 함께하는 식사뿐이었는데 단 한마디의 얼음 같은 말,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걸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어요. 가족의 유대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충분히 사랑하면 어떤 균열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건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말에 있어요. 오늘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날부터 어둠 속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안고 집을 나왔던 날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할게요. 그곳에는 가족과 함께 꿈이 산산조각 난 장소가 남아있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마음을 담아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후에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늦기 전에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올해로 70세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에는 고요함과 오래된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만 남았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저와 천천히 시간을 새기는 벽시계뿐이에요. 시계 소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요. 아침에는 마당에 낙엽을 쓸고 그가 키웠던 꽃에 물을 줘요. 계절은 아름답지만 제 눈에는 예전 같은 선명함이 없어요. 그의 마른 등을 떠올려요. 차를 들던 손, 눈가의 주름에 새겨진 미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가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밤 제단 곁에 앉아 한 가닥의 향을 피우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봐요. 그에게 말을 걸어요. 나만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오늘도 긴 하루였어. 아들은 바빠서 전화도 없지만 괜찮아. 나는 건강해 하지만 사실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고독은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쫓아내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얽혀들어요. 폭풍 같은 밤에는 지붕 기와가 세차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부터 뒤집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쓰러질 날이 올까봐 두려워요. 어느 봄날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손을 닦으며 서둘러 수화기를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따뜻한 음색이었지만 이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서울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 저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목이 메어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나이 들었고 너희들한테 폐 끼칠까봐 무서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폐 같은 거 없어. 엄마는 엄마야. 이쪽으로 와. 엄마를 시골에 둘 수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곧 준비할게. 고마워.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그의 눈은 부드럽게 저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마침내 나를 생각해줬네. 갈게. 아이들과 손자와 함께 살기 위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기 위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 안을 걸어다니며 함께 쌓아 올린 벽과 구석구석을 봤어요. 오래된 장롱을 열고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을 꺼냈어요. 몇 벌의 한복, 어깨가 다른 스웨터, 그리고 2억 원 이상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상자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야. 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작은 여행 가방에 물건을 챙겼어요. 모두 추억의 물건들로 결혼식 날 입은 한복, 젊었을 때 그가 준 손수건. 만질 때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아프기도 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재단 앞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빠, 가요. 평안한 날들이 지낼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서울행 KTX는 끝없이 길게 이어졌어요. 창밖으로는 펼쳐진 논밭이 뒤로 멀어지고 대신 빽빽한 집들이 보였어요. 저는 차가운 창유리에 손을 대고 백발의 노파가 여전히 희망의 빛을 눈에 담고 있는 걸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이게 혼자 되지 않을 기회야.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자. 기차가 역에 멈추자 아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달려와 가방을 들고 이마에 땀을 흘렸어요. 엄마, 여행 피곤하지 않았어? 저는 미소 지으며 흘러넘칠 듯한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는 기운이 나니까.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높고 밝아요. 방에 들어서자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어요. 손녀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기쁘게 말했어요. 할머니, 와줬어. 제 마음은 녹아내릴 듯 했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며 이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저는 허리를 굽혀 안아줬어요. 그 작은 온기에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녁 식사 때 가족 모두 밝은 조명 아래 테이블을 둘러 앉았어요. 며느리가 생선을 집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 고독과 슬픔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마루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 했어요. 웃음소리가 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나고 매일 아침 작은 팔이 제 목을 감는 세상으로. 그날 밤 새로 꾸민 깨끗한 방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곳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행복으로 뛰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인생이 마침내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줬어. 서울에서의 처음 날들은 아름다운 꿈속에 있는 듯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자의 할머니 소리가 들리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가 바쁘게 부엌에서 일하며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 인생의 마지막에 아이와 손자가 곁에 있다는 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에는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을 위해 차를 타줬어요. 낮에는 며느리가 외출하면 손자의 돌봄을 하고 함께 노래 부르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젊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달로 끝났어요. 점차 작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바늘로 찌르는 듯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처음은 며느리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하면 엄마, 힘드실 텐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청소나 요리를 해도 힐끗 보고 감사 인사 없이 지나가요. 게다가 농담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 늘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집에 앉아서 밥만 먹고 있으니 편하겠네. 저는 손을 멈추고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을 들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에 빠져 무해한 농담처럼 웃고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이겠지, 신경 쓰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점점 늘어났어요. 바닥에 물을 조금 흘렸을 때는 엄마도 나이 들어 눈이 나쁘고 손이 느리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라는 말도 있었어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을 힐끗 보며 입술을 살짝 내밀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존재가 폐가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집에 누가 있어서 손자 돌봐주니 유치원에 안 맡겨도 되지만 가끔 정말 방해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 저는 얼굴을 얻어맞은 듯 했어요. 방해? 제 아들을 낳으길은 제가 이제 방해라고. 저는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꼼꼼히 청소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손자와 많이 놀아줬어요. 짐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할수록 어색함만 늘어났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아들이 갑작스러운 회의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와 손자와 집에 있었어요. 저녁을 만들어 깔끔하게 차렸지만 그녀는 힐끗 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돼. 수고만 들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한가하니까. 모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 끝났고 제 입안에는 차가운 돌을 삼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그릇을 다 씻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부엌에서 그녀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게 억눌렸지만 제게는 희미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건 확실히 편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피곤해. 자유가 없으니까 저는 굳어버렸어요. 그 말은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피곤해. 자유가 없어. 이 집에서 저는 누구? 어머니? 아니면 폐가 되는 그림자.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넘쳐 베개를 적셨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녀를 탓하지 마. 도시의 좁은 생활, 압박도 많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말해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습기 찬 나무 냄새가 나는 작은 집, 저와 남편이 가꾼 국화꽃이 피는 마당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고독했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아들이 늦게 귀가해 코트를 벗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오늘 엄마랑 집은 재미있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의 흐림을 숨기려 했어요. 재미있었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제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져 있다는 걸. 저는 창가에 오랜 시간 앉아 혼잡한 거리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줄을 봤어요. 처마 아래에서는 아직 비가 똑똑 떨어지고 제 어지러운 생각에 리듬을 새기는 듯 계속 두드렸어요. 그리고 빗소리 속에서 제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울리는 질문을 똑똑히 들었어요. 혹시 제 자리를 떠난 건 실수였을까?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됐지만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기는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아무도 깨우지 않게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주워 담고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의 향이 퍼지고 아들은 진한 맛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는 걸 신경 쓰며 양념을 조절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누군가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해 제 나름대로 기여하고 싶어서 했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따뜻한 집과 웃음과 대화가 있는 곳뿐이야 라고. 하지만 아마 저는 너무 순수했나 봐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는 가볍게 밝은 톤으로 말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구운 생선 좀 만들었어. 먹어봐.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다였고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제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아침 후 아들은 서둘러 출근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인사하고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집안에는 저와 며느리, 작은 손녀만 남았고 그녀는 옆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고 개수대로 옮겼어요.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쿵 하고 무거운 게 나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앞에 깔끔하게 묶인 돈뭉치가 있고 모두 새 5만 원권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어요. 이거 이번 달 엄마 생활비야. 이걸로 충분하겠지. 저는 멍하니 서서 귀가 멀어 제 들은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려 말했어요. 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경멸의 눈빛을 던지며 말했어요. 당신 여기 우리 집에 사는 거잖아. 먹는 것도 전기 수도도 공짜가 아니야. 아들은 매일 일하느라 힘들어. 당신도 많은 걸 신경 써야 해. 그러니 이거 받아. 여기 있어도 한 푼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치고 그녀는 등을 돌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돈뭉치를 보고 몸을 숙여 손가락이 다쳐 떨렸어요. 새 지폐로 잉크 냄새가 났지만 왜인지 차가움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저는 떠올렸어요. 수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걸. 남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낮밤 없이 입원비를 걱정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밥도 옷도 참아가며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이 서울대학에 갈 때는 저축을 모두 털어 송금하고 그가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썼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낯선 부엌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시애처럼 돈뭉치를 받았어요.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이 됐어요. 저는 소리를 죽여 삼켰지만 목이 누군가 세게 조이는 듯 했어요.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건 단 하나의 말. 여기는 제 집, 아니면 제가 짐이 된 곳일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자와 놀며 할미라고 불릴 때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모든 게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혈육인 이 가족 속에서 자꾸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희미한 노란 불빛의 방에 누워 거리의 찻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손자에게 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눈물은 베개를 적셨지만 가슴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향을 강하게 떠올렸어요. 국화꽃이 피는 마당,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기다리던 그의 오후를.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하고 바랐어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어요. 어둠 속 한 줄기 희망처럼. 아니, 이런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여선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건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2억 원 이상.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손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제 땀과 눈물의 결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가 여기에 기생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상자 뚜껑을 닫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결의가 생겼어요. 모든 걸 바꿀 결단이었어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일을 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달랐어요. 저는 모든 걸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 한 걸음을 향해 조용히 준비를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은 치욕과 슬픔의 연속이 될 뿐임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김영자는 이런 인생의 끝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아침 햇살의 희미한 빛이 커튼 틈으로 살짝 스며들고 방에는 아직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서울의 늦겨울 추위가 떠돌았어요. 저는 일어나 조용히 스웨터를 걸치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발코니 밖바람 소리와 겹쳤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손에 익숙한 도구에 손을 댔어요. 토기 냄비, 작은 주전자, 그리고 대나무통에 깔끔하게 담긴 젓가락. 모두 반짝반짝 더러움 하나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또 한 번 꼼꼼히 닦았어요. 그건 습관 같은 거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약간의 김치를 썰고 전날 재워둔 고등어 구이를 구웠어요.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생선 냄새가 콩의 고소함과 섞여 먼 옛날 고향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의 아침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저도 매일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작은 나무 테이블을 둘러앉아 소박한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저는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자발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침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흰 셔츠는 깔끔하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여 있어요.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익숙해졌어. 자, 먹어. 늦겠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금 먹고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검게 빛나는 신발로 나무 바닥을 미끄러지듯 걸어 나갔어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남기며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뭐 있으면 연락해. 저는 대답하며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고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낸 후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한마디만. 열쇠 여기 두고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배웅했어요. 작게 한숨을 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어요. 두꺼운 천에 닿은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열쇠를 열고 며칠 동안 보물처럼 숨겨온 익숙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약한 빛이 고무줄로 묶인 지폐 뭉치에 비쳐 빛났어요. 2억 원 이상. 제가 반평생 모은 돈 한 장 한 장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알아요. 비바람 속에서 시장에 짐을 나르던 날들,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느질하던 밤, 저축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식사를 참던 그 순간, 지폐를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어요. 오랜 세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돈은 어려울 때 아이를 돕고 손자의 결혼식 선물로 노후에 버팀목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손에 가면 자존심을 짓밟히는 데만 쓰인다는 걸. 저는 천천히 지폐 뭉치를 천 가방에 넣고 단단히 묶었어요. 지퍼를 올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울 속에는 백발 섞인 나이 든 눈이 흐려진 노파의 모습. 하지만 오늘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어요. 결의의 빛이.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나무 바닥에 나막신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마치 심장 박동처럼 빨라져 있어요. 방문을 닫고 남편의 재단에 손을 올렸어요. 사진 속 그는 지금도 부드럽게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저는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이걸 해. 부디 이해해 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긴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형광등의 흰 빛으로 가득한 복도 너머에서 서울이 눈을 뜨고 있어요. 10,000원 지하철에 타서 구석에 서서 가슴 앞에 가방을 안았어요. 선로 위 바퀴 소리와 차내 방송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요. 무관심한 얼굴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모두 바쁘게 서두르고 아무도 인파 속 나이든 저를 알아채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오늘 제 한 걸음이 인생의 갈림길을 향하고 있다는 걸. 몇 개의 거리를 지나자 은행이 나타났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아 몸이 떨렸어요. 안은 밝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정중한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요. 저는 창구로 걸어가 깊이 머리를 숙인 후 천 가방을 책상에 놓았어요. 젊은 여성 직원은 두꺼운 지폐 뭉치를 보고 살짝 놀란 듯했어요. 저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 재단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로 몇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한 거예요. 이 돈 전부를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마치 평범한 일처럼. 직원은 가볍지만 분명한 어조로 물었어요. 고객님, 정말 이 전액을 이체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대답했어요. 네, 바로 부탁해요. 직원은 키를 두드리고 화면에 큰 숫자가 표시됐어요. 2억 원. 잠시 후 프린터가 가벼운 소리를 내며 영수증을 뱉어냈어요. 저는 받아들고 가슴에 막힌 게 풀린 듯 가벼워졌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올려놓은 무거운 돌을 내린 기분이었어요. 깊이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밖은 아직 흐린 서울의 하늘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간질려요. 그러나 제 마음은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올려다보니 높이 솟은 빌딩의 수천 개 창에서 불빛이 흘러넘치는 걸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이 돈은 어딘가 작은 곳에서 불행한 아이들의 꿈을 비출 거야. 그게 저를 경멸하는 이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집으로 서두르지 않고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를 골라 평소 거의 마시지 않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어요. 오늘만은 인생의 다른 쓴맛을 맛보고 싶었어요. 밖에 바쁜 사람들과 이어지는 차줄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안주머니 속 영수증이 아직 잉크의 온기를 남기고 있었어요. 꺼내서 빤히 바라보고 깔끔하게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 증명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결의의 증거였어요. 황혼 무렵,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복도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미 귀가에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고 저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 그렇게 늦게까지? 저는 미소 지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머리를 정리하려고 산책했어. 집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히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았어요. 종이와 펜을 꺼내 한 줄 한 줄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어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자존심을 짓밟히면 안 돼요. 이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머니는 화나지 않아요.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래요. 사랑은 돈으로 잴 수 없고 존중은 속일 수 없어요. 봉투에 접어 유영 아래 서랍에 넣었어요. 자애로운 그 눈을 빤히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짧아도 자랑스러운 길로 갈 수 있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에 들었어요. 며칠 밤 계속된 불면이 거짓말처럼. 그러나 마음 깊숙이에서는 알았어요. 진짜 폭풍은 진실이 드러날 때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전액을 자선재단에 이체한 지 일주일, 집안은 거의 변함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만들고 며느리가 바쁠 때는 손자와 놀아줬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언젠가 폭풍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 밤 노르스름한 불빛 아래 평소처럼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젓가락과 그릇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어요. 아들은 늦게 귀가해 피곤한 기색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크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아요. 맞은편에는 며느리가 앉아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고 미소 지며 말했어요. 마셔, 피로 풀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신 후 갑자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은 평소와 달리 부끄러움과 강한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엄마. 목소리는 낮고 잠시 망설이다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새 아파트 사려고 해. 가격은 비싸지만 손자 미래를 위해서야. 계약금 일부가 모자라서. 엄마 저축 좀 빌려줘. 옛집 팔리면 바로 갚을게. 한마디 한마디가 찔러 제 마음은 작게 떨렸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전 안아줬던 아들의 눈을 봐요. 저는 그동안 그를 위해 여러 번 거절하지 않았던 제 애정을 떠올려요. 그러나 방은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똑똑히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돈 없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추고 탁 하고 마른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어요. 아들은 멍하니 저를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봤어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반복했어요. 엄마는 이제 돈이 없어. 전부 기부했어. 공기가 얼어붙은 듯 굳었어요. 발코니 박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방 안의 짙은 침묵에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끄는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기부라니, 전부라고? 미쳤어? 그녀는 세게 책상을 치고 된장찌개 그릇이 흔들려 내용물이 흘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변한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도 안색을 바꾸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농담 그만해. 그 돈은 열심히 모은 거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마음의 떨림을 가라앉혔어요. 뜨고 둘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그러나 밤의 종소리처럼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는 믿는 일에 썼어. 경멸 대신에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녀는 모든 걸 찢을 듯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엄마를 경멸했다고 해? 기부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 돈은 가족이나 손자를 위해 써야지. 모르는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저는 몇 초 침묵하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제 자신 가슴 아픈 미소였어요. 가족이 뭐야? 가족은 같이 사는 곳만이 아니야. 가족은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마음을 찌르는 말만 들었어. 엄마는 탓하지 않아. 하지만 모욕받는 그림자로 계속 살 수 없어. 돈은 잃어도 돼. 하지만 자존심만은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아.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에 막힌 듯 했어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통제 불능의 폭풍처럼 소리치기만 했어요. 이기적. 자기 아들에게 차갑게. 손자도 안 생각해. 우리 새집 사는 기회를 다 잃었어. 엄마.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했어요. 눈은 조용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생의 쓴맛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됐어. 얼마든지 엄마를 욕해도 돼. 하지만 기억해. 그 돈은 엄마 거야. 엄마는 그걸 여기서 무거운 말을 듣는 것보다 의미 있는 데 썼어. 1원도 후회 안 해.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고요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나 그릇 깨지는 소리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녹아들었어요. 며느리는 의자에 털썩 앉아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들은 이마를 숙이고 두 손을 새하얗게 쥐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어요.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고 며칠 전 준비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몇 벌의 옷, 작은 수첩, 젊었을 때 남편과 제 사진만 들어 있었어요. 뒤돌아 식탁 앞에서 멍하니 있는 둘의 얼굴을 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분명히 벽 구석구석에 울리듯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 너희는 더 이상 늙은 어머니의 짐을 질 필요 없어. 엄마도 다시 마음의 상처를 질 수 없어. 깊이 인사하며 다친 인생의 한 장에 경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뒤돌아 걸어나가 예전 영원할 줄 알았던 무언가의 붕괴 소리를 등에 남겼어요. 문은 조용히 닫혔어요. 밖은 서울의 차가운 밤,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옷깃을 세우고 작은 가방을 안아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갈 곳도 돌아갈 곳도 모른 채. 그러나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걸 지켰다는 걸. 자존심과 마음의 평안을. 그날 서울의 밤은 평소보다 추웠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어요. 멀리 빛나는 고층 빌딩의 불빛은 회색 하늘에 떠있는 가짜 별 같았어요. 바람이 옷깃을 차갑게 찌르지만 그래도 마음의 공허보다는 춥지 않았어요. 저는 옷깃을 여미고 작은 가방을 안았어요. 지금 제 전 재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몇 벌의 옷, 낡은 수첩, 결혼식 사진. 제 발소리가 젖은 바닥에 울릴 때마다 찢어진 과거에 파편을 밟는 기분이었어요. 갈 곳은 모르겠어요. 고향인가? 그 낡은 집은 이제 춥고 풀이 무성해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 떠난 아파트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곳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모두들 오늘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나 성공,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긴 인생 속에서 단 하나의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행복해지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녀린 어깨에 가족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겨울의 추운 밤, 저는 작은 난로 옆에 앉아 바느질 일을 늦은 밤까지 해서 손이 갈라졌습니다. 강한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 다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 인생보다 밝은 미래를 주는 것.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날, 저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울었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을 바랐던 그 앞이 외로움과 원망의 연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의식적인 말이나 무관심한 시선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희생하며 결코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함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고 나면 분명 아버지나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잊고 있던 한마디를 하고 싶어질 겁니다.
고마워요 라고.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됩니다. 지금 서울 교외에 있는 작은 한옥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집은 제 반평생을 함께 걸어온 곳입니다. 하나하나의 기둥, 벽에 갈라진 틈, 창틈을 스치는 바람소리, 모든 것이 제 고생스러운 날들을 지켜봐온 증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30세를 조금 넘겼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해서 시계의 똑딱 소리가 과부로서의 끝없는 시간을 새기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곁에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이며 제가 살아가는 모든 희망과 이유였습니다. 그가 낡은 요람에서 잠든 모습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어린 얼굴과 평온한 숨결.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해. 이렇게 해서 저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포장마차를 메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떡이나 과일 하나하나를 팔았습니다. 밤에는 모두가 잠든 후에 뜨개질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손은 두꺼워지고 손가락 끝은 바늘로 부어올랐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곤히 잠들어 희미한 미소를 짓는 걸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듯 느껴졌으니까요. 겨울날 바람이 세차게 불고 길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어도 얇은 고무신을 신고 무거운 짐을 메고 걸었습니다. 발은 차가워져 감각이 없어졌지만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짐이 다 팔리면 내일 아들 도시락이 제대로 될 거야.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저축해서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제 식사는 줄이고 입으로 또 참았습니다. 때로는 죽 한 그릇만 먹고 아들에게 밥을 양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동그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웃으며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있지만 걱정 마,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그가 좋은 성적을 받아 집에 오면 저는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 속에서 제 등은 굽고 손은 딱딱해지며 머리는 흰색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성공해서 함께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학에 합격했어.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드디어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려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드디어 보상받는 거라고. 긴 밤에 잠들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디고 한겨울의 차가운 땀.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는 분명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처럼 힘든 생각은 시키지 않을 거야.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날, 저는 몇 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교정 한가운데 서서 졸업가운을 입은 아들이 졸업장을 손에 쥔 모습을 보며 마치 새로운 하늘 아래 서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넘치며 눈가에 스쳤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도 미래가 생겼어. 그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줄은, 오늘의 자랑이 곧 쓰라린 눈물로 변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알았던 것은 저는 아들이라는 꿈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봄 초입의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창틈을 스치며 희미한 매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끓여 작은 나무 책상 옆 창가에 앉았는데 전화벨이 울려 집의 고요를 깼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조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 주말에 서울까지 데리러 갈게. 회사에서 큰 파티가 있어.
엄마가 꼭 와줬으면 해. 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쥐고 뜨거운 눈물로 눈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엄마, 같이 갈 수 있어? 응, 준비해. 모두에게 엄마를 소개하고 싶어. 주말에 데리러 갈게.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기다릴게. 예쁘게 준비할게. 손이 떨려 전화를 놓을 때는 책상 끝을 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주름진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 몇 년 동안 전화는 항상 바쁘고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저를 회사에 데려가 그의 세계에 저를 드러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불이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 어둠 후에 켜진 등불처럼. 저는 서둘러 방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안에는 바랜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옛날에 소중히 했던 베이지색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어깨 솔기가 풀려 있었으니 저는 바늘과 실을 들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한 땀 한 땀에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아들 곁에 설 수 있다는 뜨거운 소망과 기대가 담겼습니다. 스웨터를 침대에 놓고 주름을 부드럽게 펴며 반짝이는 거리의 불빛 속에서 아들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미소 지으며 눈을 반쯤 감고 꿈을 먼 곳으로 날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이상 피곤한 노파가 아니라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흩어진 어둠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한 걸음씩 움직이는 소리가 제 인내를 시험하는 듯 울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파티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눈부신 불빛, 활기찬 음악, 단정하게 입은 정장 차림의 아들, 그 옆에 제가 있고 모두의 동경 어린 시선 속에 저는 꿈꿨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두 앞에서 아들에게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이쪽은 제 엄마예요. 그것만으로 제 70년 인생에서 품어온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뒤척이며 스웨터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희망의 덩어리처럼. 눈물이 조용히 베개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온 단순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마치 아들이 언제든 올 듯이. 저는 낡은 액자의 먼지를 털고 아내 졸업식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드디어 엄마를 떠올려줬구나. 저는 부엌에 들어가 작은 찬장을 열고 소중히 보관해온 녹차가루 봉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잔의 차를 우려 책상 옆에 앉아 상쾌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은 젊은 아가씨처럼 두근거렸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제 작은 꿈에 닿는 날이 될 거라고. 아들과 함께 걸으며 가슴 가득 자랑을 품는 꿈.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 아침 저는 아직 안개 낀 하늘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작은 한옥집에서 어제 남은 밥을 데워 간단히 먹고 여러 번 고친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낡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것은 70세 여성, 잿빛 머리를 단정히 묶고 긴 세월에 새겨진 주름이 얼굴에 깊이 패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여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단정하게 품위 있게 해야 해. 아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젊을 때부터 소중히 남겨둔 유일한 가죽 구두가 들어있습니다. 굽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저는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내고 정성스럽게 광을 냈습니다. 발에 신으니 딱딱함을 느꼈지만 저는 그래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흐트러져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아들이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자랑스러워할 날이 되고 싶었습니다. 차는 밝게 불 켜진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 반짝이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TV에서만 본 인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넘쳤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섞인 것. 저는 천 가방의 끈을 쥐고 큰 유리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치 제 일상과 전혀 다른 세계의 빛이 넘쳤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우아한 음악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멋진 정장을 입은 남성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구두가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제가 작아지고 세상에서 튀어나온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미콘다듯. 하지만 그때 저는 아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서서 단정하게 입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붉게 빛나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밝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눈은 빛났습니다.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려 누군가 들으면 무서울 듯한 기분으로. 아들아. 그는 깜짝 놀라 눈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은 어머니를 기쁘게 보는 눈이 아니라 당황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와인잔을 테이블에 놓고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낮고 떨리며 강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런 옷차림이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베이지 스웨터에 어두운 색치마, 낡은 가죽 구두. 제가 몇 밤을 설레며 한 땀 한 땀 고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더 좋은 게 없어. 하지만 예쁘게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어. 여기서 이름 부르지 마. 그는 제 말을 끊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일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해. 회사 상사나 동료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발이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입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옛날 눈 속에서 물건 팔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누구의 눈도 끌고 싶지 않았고 아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천천히 출구로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의 빛이 제 얇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뒤에 밝은 웃음소리는 멀어지며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어지럽고 부드러운 음악과 섞여 제게 남은 마지막 자랑의 이별 곡처럼 조용히 유리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풍이 불어들어 마음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얼굴을 들고 불빛이 빛나는 서울의 하늘을 봤지만 눈에는 어둠만 비쳤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숨이 끊어진 차가운 목소리로. 그냥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들에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게 제 엄마예요라고.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먼가 봐. 칼날을 세우고 천천히 불빛이 이어지는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작은 제 모습은 서두르는 사람들의 흐름에 녹아들어가 마치 아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뒤에서 음악의 여운이 아직 울리고 있습니다. 안쪽의 밝은 빛이 밖으로 넘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유리문을 닫자 그 소리가 먼 마침표처럼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야풍이 불어들어 피부를 찌르는 듯한 차가움을 실어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넌 불빛이 반짝이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저는 마치 폭풍 속에서 바람에 날리는 한 장의 잎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바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따뜻하지만 제 마음의 차가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를 주문했습니다. 기모르는 찻잔이 앞에 놓였지만 제 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안고 약간의 따뜻함을 구하지만 꽉 쥘수록 마음은 얼어붙어 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메시지나 전화, 가능하다면 익숙한 모습이 들어와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지나갑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유리창을 타는 물방울이 가로등의 흐릿한 빛을 비춥니다. 저는 거기 앉아 계속 눈을 핸드폰 화면에 붙이고 마음이 아픈 걸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황급히 열자 심장이 세차게 뛰며 약속의 말이나 사과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글자의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엄마, 먼저 가. 나 바빠. 몇 번이나 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눈과 마음에 찔렸습니다. 바빠? 아들은 바빠서 어머니와 5분도 만나지 못하고 먼 길을 와서 만난 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도 못하는가? 바빠서 말없이 쫓아내듯 짧게 답하는가? 전화를 놓고 손을 꽉 쥐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은 돌을 막힌 듯 막혔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아들의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아직 젖어 빛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역으로 향하며 지늘게 더러워진 낡은 구두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야간 열차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표지만 떨리는 손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열차에 타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밤속에서 지나가는 가로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금속 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입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가난한 어머니를 가진 게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들을 굶주리게 했을까?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용품을 주는 걸 게을리 했을까? 대학 시절은 열심히 일하며 식사와 옷을 참고 약간의 송금을 계속해 왔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며 그냥 아들의 미소 하나를 얻기 위해.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거리에서 아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에게도 어머니라고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문했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른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낡은 마음에 울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종점에 도착해 내리자 야풍이 얼굴에 부딪히며 눈물처럼 짜릿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이어지고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흔들려 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나무 책상에 마주 앉아 기름등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약하게 뛰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포기하는 듯 아들의 졸업사진을 선반에 놓으며 눈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뭐를 잘못한 거야? 왜 오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눈물이 눈앞에 펼쳐진 일기 페이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어지러운 글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한 문장만 썼습니다. 단 한 문장인데 손이 떨려 잉크가 번졌습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라고 부모에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나 당신의 인생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닫아 책상에 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결의였습니다. 그 결의는 저와 아들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낡은 마당에 밤의 어둠이 덮이는 걸 봤습니다.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먼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날을 정하지 않은 여행을. 그날 밤부터 일주일 후, 일주일간 제게는 1년처럼 길었습니다. 교회의 한옥집은 변함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룩진 벽, 다른 커튼, 상처난 나무 책상. 하지만 모든 게 지금까지 없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없고 따뜻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넓은 공간에서 똑딱 소리를 내는 시계 바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심장에 덧없는 고동을 세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날들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끝없는 흘길 끝에 있는 역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한마디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미안해. 그러나 모든 게 침묵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긴 정적 속에서 때로는 아들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가난하고 고생뿐이라.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그 생각은 마음에 깊이 찌르는 바늘처럼 한 시간 한 분마다 통증을 더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체면을 지키고 싶어하고 어머니인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에게 원하는 걸 주겠습니다. 그가 누구 앞에서도 가슴 펴고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영원히. 서랍을 열어 저는 수십 년 동안 모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안에 한 원 한 원은 땀과 배고픔, 밤새 뜨개질로 손이 굳은 날들, 눈 속에서 팔아다니던 아침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얇은 죽 한 그릇으로 참은 날도 있었습니다. 몇 밤이나 피곤해서 스미는 눈으로 옷을 고쳤습니다. 저는 개미처럼 한 점의 소망만 가슴에 천천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게.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걸 모아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사용할 겁니다. 은행에서 무모하게 빌린 돈도 더했습니다. 유일한 집을 담보로 겨우 빌린 그 집입니다. 제 청춘도 남편의 모습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두 포기합니다. 가슴을 찢는 한마디 때문에. 총액 2억 원. 저는 그것을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며 두 글자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간단한 말이지만 마음은 혈관째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세차게 어지러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 만나고 싶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몇 초의 침묵. 저쪽에서는 바람소리나 찻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사는 화려한 거리의 소란소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울렸습니다. 알았어. 장소는 엄마가 정해. 잠시 생각해 저는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고급 카페. 반짝이는 불빛, 우아한 음악, 비싼 차림을 한 손님들이 있는 곳. 저는 마지막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주 잠시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약속의 날, 저는 얇은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제게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옷입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가방 끈을 세게 쥐고 손가락 관절에 푸른 혈관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활기찼습니다. 차는 오가고 고층 빌딩의 불빛이 선명하게 거리를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발밑은 고립되어 마치 아들의 세계에 제 자리가 없는 듯 했습니다. 카페의 유리문을 통과하자 진한 커피 향기와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호화로운 공간으로 제게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미콘다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속한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스마트하게 입고 제대로 맨 넥타이, 빛나는 얼굴에 성공한 어른의 자신감 넘치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 마을길에서 손잡고 걸었던 그 작은 아이는 이제는 저와 큰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에 놓고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무겁게 눌리는 듯 했습니다. 2억 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모든 저축. 은행에서 빌린 돈도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더 이상 가난한 어머니인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 공기가 얼어붙은 듯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며
마치 뜨거워서 만질 수 없는 것에 만지는 듯 봉투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왜 이런 걸? 저는 웃었습니다. 가늘고 약한 미소로 제 자신이 불쌍할 만큼. 네가 체면을 신경 쓰니까. 엄마는 너를 위해 체면을 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숨을 쉬고 목구멍에 솟는 것을 삼켰습니다. 너는 더 이상 엄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의 눈은 붉어지고 눈물이 떠올라 빛나는 테이블에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마른 손을 봉투에 놓고 다시 한번 조용히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 이걸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카페 몇 자리에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미 긴 밤에 홀로 눈물을 다 흘려버렸을 테니까요. 저는 일어나 조용히 의자를 당기자 삐걱 소리가 마른 듯 울렸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부는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것은 제 가슴을 찢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잘 살아.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엄마를 볼 일 없을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차는 끊임없이 오가며 웃음소리나 대화소리가 넘칩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세계는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칼날을 세우고 걸어나갑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빈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젖은 보도에 울리는 발소리는 천천히 마치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 초를 세는 듯했습니다. 모든 걸 바친 사람이 조용히 떠나기 위한 발소리. 그날 밤 저는 교회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틈을 스우치며 뼈까지 찌르는 차가움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문을 닫고 등 기대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의 피로를 토하는 듯. 아무도 없는 방에 노란 불빛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외로움을 더 깊게 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눈앞에 넘치는데 외카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난 나무 책상, 늦은 밤까지 아들의 옷을 고친 곳, 낡은 의자, 아들이 어린 시절 공부한 자리, 바랜 창틀, 거기 기대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를 기다린 곳, 재단 쪽으로 걸어가 나무 액자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눈은 옛날 그대로 부드럽지만 이제는 추억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듯 떨렸습니다. 당신, 나는 평생 열심히 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둘 때일지도 몰라. 의자에 앉아 서랍에서 흰 종이와 낡은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는 일그러지고 눈물 때문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엄마를 찾지 마. 그 돈으로 자랑스럽게 살아. 이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단 3줄의 말이지만 쓰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새기는 듯 아팠습니다. 종이를 봉투에 넣고 재단 위 남편 사진 아래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지막 말처럼 인생의 빚을 갚는 듯. 그 후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익숙한 물건들에 손을 대자 기억이 슬로모션 영상처럼 되살아납니다. 바랜 베이지 커튼. 옛날 매일 아침 그것을 젖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람 의자. 아들이 어린 시절 열이 났을 때 제가 조용히 안아주고 직접 뜬 목도리를 둘러준 곳. 나무 선반에 놓인 졸업사진 액자, 자랑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보며 여기서부터 아들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돼 라고 생각한 그날의 곳. 지금도 그것들은 모두 거기 있지만 그냥 죽은 기억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찬장을 열고 바랜 털 목도리를 꺼냅니다.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뜬 것입니다. 한 코 한 코, 한 실 한 실에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에 꽉 안고 눈을 감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소박 한 옷 몇 벌.
핸드폰도 서류도 누군가 제 위치를 알아낼 만한 것은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습니다. 벽 구석구석, 문틈, 바닥에 갈라진 틈까지. 모든 게 저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 고통은 길어지고 아들은 사랑과 체면 사이에서 찢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당깁니다. 고요한 밤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울려 갈라진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힌 순간 제 인생의 긴 장이 끝난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창에서 스며들어 얼룩진 바닥을 비춥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차가운 정적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방에 들어와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바랜 낡은 커튼을 펄럭입니다. 그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침실로 달려들어. 침대는 비고 이불은 단정히 개켜져 있으며 각오의 이별을 보입니다. 그의 시선은 재단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사진 아래에 흰 봉투가 단정히 놓여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며 봉투를 움켜쥐고 서둘러 찢었습니다. 거기 눈에 띈 세 줄의 짧은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엄마를 찾지 마. 그 돈으로 자랑스럽게 살아. 이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지폐가 쏟아져 바닥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우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머리를 안고 가슴속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울렸습니다. 아니,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엄마는 어디 계신 거야? 그는 집을 뛰쳐나와 붉은 흙길을 역으로 향해 달리며 절망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했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치고 애통한 목소리를 멀리 운반하지만 누구에게서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며 역을 찾아다니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게 무기질적인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지정하신 고객의 전화는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황혼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아 무겁습니다. 그는 진흙투성이 구두로 작은 집에 돌아와 거친 숨과 붉게 부은 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밤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돌아와 주기만 해. 제발, 날 버리지 마. 그러나 집은 고요하고 그냥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운명의 탄식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제단 위의 종이는 여전히 거기 있고 하얗게 마치 선고처럼. 밤이 다가와 차가운 달빛이 바랜 기와지붕에 떨어집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남자가 현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잘못 말한 말 때문에, 영원히 사라진 어머니 때문에.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한옥집을 나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듯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생활 속을 움직이며 누구도 모릅니다. 어딘가 작은 곳에서 가슴 찢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마지막 사랑을 안고 떠난 것을.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의 좁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흰 파도가 잇따라 해안에 부서지는 걸 봅니다. 파도의 굉음과 바다 소금기가 얼굴에 불어옵니다. 그 모든 게 70년간 쫓아온 고뇌를 씻어주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남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눌러앉아 그날 카페에서 제가 등을 돌렸을 때 아들의 눈에 비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생각이 듭니다. 밤, 부서질 듯한 대나무 침대에 누워 바닷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떼떼 걷는 아이부터 졸업식 한복을 입은 청년으로, 그리고 제가 평생 키운 어른 남성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눈이 온통 쌓인 날들, 비바람에 떨며 포장마차를 메고 걸은 것, 잠들지 못한 긴 밤,
옷 고치기나 뜨개질로 손가락 끝이 갈라질 만큼 되며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아들의 학비로 보내기 위해 노력한 것. 그 모든 게 아들이 저 같은 어머니를 가져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나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은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이름 부르지 마. 부끄럽게 하지 마. 저는 더 이상 탓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도 이 인생에 지쳤을 테니까요. 그냥 저는 그런 말을 또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열흘째 저는 남은 돈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이 전액을 가난한 아이들의 장학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나요? 아직 앞으로 인생이 긴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바람이 스치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들을 위해 꿈꾼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손은 떨렸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제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머니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 의미 있는 행위야 라고. 한 달 후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70세 여성 전 재산 기부에 가난한 아이들의 장학금 기금 설립 제목 아래에는 교외역에서 발견된 구겨진 종이에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로 번진 어지러운 글자로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명예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사람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 무명의 여성의 조용한 희생과 마음이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행위 뒤에는 궁극적으로 부서진 마음이 있었다는 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 기사를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장학금 기금 이름을 TV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봉투 안의 돈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멍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가 남긴 게 금전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 인연이라는 두 글자의 교훈이라는 걸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손을 꽉 쥐며 눈물이 넘칩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같은 말과 함께 보냈을 테니까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돈은 필요 없어. 엄마가 돌아와 주기만 해. 그러나 모든 게 끝없는 침묵을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날, 저는 가장 이른 열차에 타 맨 뒷칸에 앉아 고층 빌딩이 멀어지는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역 대합실의 나무 벤치에 일기를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펼쳐져 떨리는 손과 눈물로 글자가 어지러웠습니다. 부모가 조용히 떠나지 않게 등을 돌릴 때 그것이 엄마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게 아마 이 평생의 말로는 부족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게는 평생 사랑과 희망을 모두 바치고 조용히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원한이나 연민을 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직 계시다면 제발 그들을 소중히 해주세요. 언젠가 집이 차가운 벽분이 되고 재단의 작은 종이 조각만 남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는 시간을 들여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용히 등을 돌려 떠난 그 순간이 더 이상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과도 무의미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남기고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